시나리오 쓰는 거 눌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눌린다. 메시지 잘 들었네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걸작을 만들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작품 보셨잖아요. 걸작 아니잖아요. 걸작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새신자들은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영화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므로 늘 내가 진짜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화가 결국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이 영화는 나오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재를 좀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책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뒤늦게는 아마 여러분이 열의가 있으시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멤버들이 열의가 있으니까 책을 살 수 있으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1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짧아요. 정말 한 10시간, 12시간은 계속 디귿다 강의를 해야 여러분이 좀 소화가 될까 싶은데, 이걸 1시간에 소화하려니까 일주일 동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60페이지만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드렸는데 좀 모자르고, 당연히 모자르겠죠. 좀 그런 부분들은 책을 좀 사서 한번 정독을 쭉 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을 내가 시간을 내라고 했잖아요. 바쁘니까 공부하기가. 그거를 이렇게 합쳐보세요. 3시간이 돼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8시간을 투자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을 제가 이 강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하루에 30분이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고, 내가 30분 동안 딱 영화 공부할 건데, 내가 바쁜 학업 가운데 공부하는데, 이 30분 동안 하나님 지혜를 충만해 주시고, 집중력을 충만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고, 딱 30분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드리는 과제들,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이런 교재들을 딱 정독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 보셔야만이 되지, 도저히 이 시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먼저는 이 교재 내용을 조금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홍준호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이 장편 영화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 이론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됐는지 제 사례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나리오 구조라는 페이퍼 있죠? 나도 하나만 줄래? 남는 거 있지? 네. 시나리오 구조가 다 있어요. 인원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도 있어. 산막 구조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세요. 첫 페이지 표지를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수업은 6시 10분까지 꼭 끝내겠습니다. 요 도표를 지금 보고 계시죠? 중간에 나와 있는데, 액트 1, 액트 2, 액트 3. 처음, 중간, 결말. 그래서 이 시나리오 구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야기를 짤 수 있는 그 기본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중구난방하게 충성이는 빵을 먹었다, 그 다음 씬 충성이는 우유를 먹었다, 충성이는 잠을 잔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가버리면은 관객이 그냥 자는 거야.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기 때문에,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구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충성이는 폭식을 맨날 하고 맨날 늦잠 잔다. 처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
중간에 딱 나오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이 싸워요. 그리고 식구들이랑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문 잠궈놓고 게임만 해요. 그 다음에 결말, 아주 뻔합니다만 사역자를 만나요. 그래서 다락방을 해요. 됐다 은혜 받아요. 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거죠. 왜 충성이가 이러는지를 이 뒤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폭식과 늦잠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러던 아이가 다락방을 막 하게 돼서 은혜 받았다. 다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썼던 내용인데 잘했어요. 그런 구조를 잘 지킨 거는 좋았어요. 이렇듯이 이 10분, 우리는 10분짜리 영화를 만들 건데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지켜줬을 때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아주 기본, 이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주 기본 중 기본이라는 1막과 2막과 3막. 2막이 이렇게 긴 이유는 뭐냐면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이 상황이라는 것 속에는 이제 뭐 가정이 소개되기도 하고요. 친구가 어떤지 소개되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도 소개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주인공이죠. 나의 주인공.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트 2에서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보여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막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보여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막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보여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액트 2막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2막은 자연히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막에서는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고 클라이막스는 뭐냐? 큰 문제.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부분을 얘기해요. 클라이막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대단원, 결말이죠. 120분짜리 영화이건 60분짜리 드라마이건 15분짜리 단편 영화이건 여기서는 일단 이 구조를 지켜야만 돼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구조대로 영화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짜리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되는 분량인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씬을 12개만 씁시다. 이렇게 쓸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쓸게요. 씬 12 이렇게 통일할게요. 자, 그러면은 액트 1, 2, 3을 적용해 보면은 액트 1은 1씬에서 3씬까지라고 볼게요. 그리고 액트 2는 4씬에서 9씬까지라고 할게요. 액트 3는 10씬에서 12씬까지. 예습을 잘했다면은 혹시 하랑이가 한번 답변해 볼래? 1씬에서 3씬까지 네 시놉시스로 얘기하면 돼. 1씬 3씬까지는 뭐가 보여지면 될까? 자기 소개. 그치. 그 다음에 이 액트 2에서는 그 다음에 뭐 내가 당한
갈등이나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액트 3에서 그거를 해결되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 여러분들 다 하랑이 거 다 시놉시스 읽었죠? 저 예슬이 읽었어? 하랑이 거? 시연이 읽었어? 충성이 읽었어? 네, 다 읽었어요. 충성아 시연아 너무 니네 것만 집중하지 마. 친구들 것도 좀 봐줘. 친구들 것들을 봐야 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랑은 뭐가 다르지? 나보다 잘 쓴 거는 어떤 부분이고 나보다 못 쓴 거는 어떤 부분인지 계속 봐야 돼요. 자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친구들이 쓰는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유심히 보면요 본인 실력이 늘어. 그것을 평가하면서 제가 하랑이 시놉시스를 잠깐 얘기할게요. 하랑이 시놉시스에서는 그 액트 2가 좀 부족해요. 네. 하랑이 거는 갈등 구조가 약했어요. 왜 그랬냐면 에피소드가 세 가지였잖아요, 그렇지? 네, 폭력 문제, 그 다음에 무당집 이런 주변에 살다 보니까 환청 들리는 문제, 네, 그쵸. 또 하나 뭐였지? 그리고 두 개밖에 없었던 거로. 두 개밖에 없었나? 환청이 두 번 등장하던데. 하여튼간에, 예. 환청 듣는 아이랑 그 다음에 왕따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거. 네, 왕따 폭력.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여야 돼요. 이게 영화가 짧기 때문에 더 그래요. 110분짜리 영화면은 두 가지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올드보이 같은 경우 다 안 봤지. 올드보이 안 봤지.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본 사람. 저 앞부분 얘네들한테 되게 오래된 영화인가? 이게 문제다. 가장 뭐가 제일 재밌었지? 인셉션. 인셉션 본 사람. 영화를 많이 안 보는구나. 도둑들? 도둑들 봤어요. 도둑들 본 사람. 재밌어요. 예슬아 너 뭐하고 사니? 너 뭘 영화를 본 거야? 네가 재밌게 본 거 뭐였어 최근에? 제 삶의 영화예요. 네, 파티? 구디런팅? 구디런팅 괜찮다. 구디런팅 괜찮다. 이 여담이에요, 여담.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천재소년이에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 되게 천재소년인데 다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계속 아버지한테 구타당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120분 동안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가요. 크게 보면은 가장 메인의 문제는 친구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그 영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한테 계속 두드려 맞고 살았던 것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 수염 털보 아저씨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면서 막 그 상처가 다 토해져 나오면서 스스로 승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그렇지만은 이제 짧은 15분짜리 영화라면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로 압축해야 돼요. 환청을 듣는 아이에 대한 문제를 압축을 하든 왕따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는 아이의 문제로 하나를 압축을 하든 그렇게 하나를 압축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문제를 분석, 연구, 조사해야 돼요. 이건 아주 재미있는 과제입니다. 그냥 꽂히는 드라마 하나를 열심히 보세요. 집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매 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가장 큰 문제가 딱 등장하게 돼 있어요. 60분 동안에. 그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주인공이 분석하고 노력해서 해결하는지를 보세요. 이게 작가의 실력이거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아이가 왕따 당해요. 빵 주고 이렇게 친한 척 했는데 안 통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멀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자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99%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작가의 실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시연이가 다시 써주는 시놉시스를 봤어요. 의외로 그 부분이 분석이 잘 되더라고요. 왜 시연이 본인 얘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안 좋은 고등학교에 자기 생각하기에는 올라왔어요. 시연이 시놉시스의 주인공이. 그래서 우습게 여겼어요. 그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좌절이 오고 그러면서 어디로 빠져드냐면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이 가장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잘 됐더라고. 분석이 잘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관객이 더 몰입이 돼요. 이 아이의 상황이 잘 이렇게 보여지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보여지니까 그리고 쉽기도 하고 더 와닿게 보여지니까 이 주인공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노력하는 모습은 좀 약했던 것 같아. 분석은 잘했어. 왜 그렇게 게임에 중독되고 방에 문 잠그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그런 것들은 되게 막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노력 부분에서 그러니까 작가들은요, 예를 들어서 도둑들 얘기를 했는데 도둑들 작가이자 감독이신 최동원 감독은 평균적으로 시나리오 완성하는데 1년에서 1년 반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2시간짜리 영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2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반이 걸려요. 시나리오 준비에. 그리고 그것을 캐스팅을 하고 제작팀을 꾸리고 다 컨팅 다니고 준비해가지고 만드는 건 또 한 1년 정도 걸리고, 즉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극장에 걸리는 적어도 막 몇백만 동원하는 그런 영화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이런 분석의 과정과 노력하는 모습과 해결하는 과정들을 꼼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홍준희 선생님이 도둑들을 보고 난 다음에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찍었다, 저 감독은.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1200만까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를 꼼꼼하게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충성아. 아까 말했던 불신자 6가지 성능 그걸 가지고 땅을 하면서 예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한테는 다 아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건 것 같아요. 정말 그 왕따 당하는 아이, 폭행 당하는 아이, 또는 뭐 맨날 음란에 빠져가지고 헬레아 있는 아이,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손에 쥐어야 돼요. 작가들은요, 어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의 문제다라고 하면 사생결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못 보십니다. 정원님 볼 수 있겠지만 6개월인가를 쫓아다녔대요. 마약상들, 마약 하는 경찰관들, 어떤 그런 조직들, 막 그런 사람들을 다 직접 발로 쫓아다니면서 다 취재를 다 한 거예요. 이들이 쓰는 용어, 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이렇게 하고 마약을 유통하고 하는지 다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시나리오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히트를 쳤죠. 히트를 쳤고 굉장히 묘사가 리얼하기 때문에 관객이 되게 몰입이 돼요. 보세요. 구원도 없지만 세상의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정도로 분석하고 노력하고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깊이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삼고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감독인 여러분들이 희미한데 만드는 영화가 얼마나 덩달아 희미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아이들한테 정말로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는 뭔가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되게 힘들어. 외면당할 것 같고 꺼져 이 새끼 이럴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성의 있게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근데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웃어주세요. 물건 사주시지 않는데 사주시지 않는데 막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정말 복음이 필요해 보이는 그 친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겉모습을 여러분을 저항하고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외롭고 친구가 필요하고 소통하고 싶은 아이들일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다가가면 마음을 열어주겠죠. 그러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락방을 뭐 꼭 그렇게 다락방이라고 타이틀 달지 않아도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의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막 달려드시기보다 왜 이 친구가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하는지를 친구로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럼 그게 분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아이는 왜 저런 행동과 저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해결책도 사역자 나타났다. 메시지 주니까 처음에는 거부한 듯 하다.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잘 들린다. 이런 너무 꼼꼼하지 않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뭔가 내용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문제를 들어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메시지를 줄까,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까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고요. 이게 영화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뭔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시놉시스를 선정하지 못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현장에 부딪히면서 진짜 동기적인 말이지만 이 시놉시스 이 시나리오 쓰기 위해서라도 진짜 여러분이 봤을 때 반에서 가장 개또라이스러워 보이는 아이한테 접근을 해서 그 아이와 소통을 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예슬아, 꺼져 이 새끼 할 것 같아서 두려워? 아니, 본인이 왕따구나. 네가 너한테 다락방을 해야 될까? 예슬아, 너는 왜 이렇게 왕따이니? 제발 땅만 보지 말고 하늘 좀 볼래? 뭔가 자기 자신한테라도 그래 해봐요. 허접해도 좋고 좀 엉성해도 좋지만 진짜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깨져보면서 혹은 내가 복음 전해보면서 얻은 진짜 귀한 나의 간증, 나의 깨달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받은 어떤 그런 응답, 나 그거 얘기하겠다. 난 이거 안 따라하겠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랑 함께 했으면, 우리 홍준 선생님이랑 제 밑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배워 나간다면 저는 그런 영화를 좀 꼭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제발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못 만들 거예요. 저는 10년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못 만들어요. 영화를 잘. 10년 동안 저도 몰입하고 집중했지만 잘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영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만큼은 정말로 복음이 담긴 대중문화 작품을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작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유일성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도 엄청 눌렸습니다만 계속 갈게요. 이 시나리오 구조 여기까지 하고 점점 이렇게 피곤한가요? 아니. 안 피곤하죠? 그래서 대안을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예요. 강의하고 우리가 포럼한 내용들을 잡소리를 편집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수도권과 대한민국과 해외 랩런트까지 문화 선교를 위해서 영화를 하고 싶어요 요라고 손드는 친구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또는 강의를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더 꼼꼼히 읽어보셔도 되고. 구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등장인물에 대하여라고 써져 있는 유인물이 있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첫째 주인공이 있고 두 번째 적대자가 있고 세 번째 지원자, 쉽게 얘기하는 친구 캐릭터죠. 그리고 조력자, 이를테면 이제 선생님, 멘토, 요즘 멘토라고 많이 하죠. 뭐 이 정도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은이 같은 경우는 ADHD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동생의 얘기를 이제 시놉시스에 풀어줬어요. 그럼 거기서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아니에요. 정은이가 돼요. 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동생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정은이가 되고 적대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해소하는 이야기니까 상대 인물이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 지원자는 친구에게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시놉시스에서. 네, 친구였으면 좀 안 좋은 친구들. 그치. 좀 안 좋은 친구들. 그리고 멘토는 엄마가 되겠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왜냐하면 엄마가 ADHD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 동생을 보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유치원이라는 그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그만하시고 특수교육 쪽으로 이 아이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짜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장인물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이게.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적대자 또는 이제 상대 인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액션 영화라면은 악당들이 적대자이겠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상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인물이 이제 여기서는 그런 상대 인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자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원자가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캐릭터는 뭐냐면 숱하게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조금 우울하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는 어떤 친구가 붙어? 충성이 같은 친구가 붙어.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말이 없고 주인공이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캐릭터는 수다스럽고 활발하고 분위기 막 띄우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 그래야 이 영화가 다운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막
막 까불고 굉장히 나서고 활동적인 주인공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돼야 돼? 아 지원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주는 기도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나한테 나 이제 예술의 답을 듣고 싶어. 조용하네. 그렇지. 캐릭터가 상반돼야 돼. 그래야 서로 보조를 맞춰. 죽이 맞는다고. 그죠? 친구가 나랑 약간은 다른 성향을 만나야 이게 말이 이어지잖아요. 똑같이 암울하고 둘 다 2시간 동안 암울하고 재미가 없잖아. 내가 암울하면 활발한 애가 옆에 있어야 재미있듯이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공의 성격과 좀 상반되어진 그런 인물들이 주로 친구로 등장하고 친구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인공을 헷갈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굉장히 그게 재미를 주로 많이 줘요. 이 지원자 친구 캐릭터는 그게 재미를 위해서 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조력자 캐릭터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네. 드디어 우리 소통이 되는구나. 반지의 제왕에 보면 간달프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막 이렇게 멘붕에 빠져 있거나 해답을 못 찾을 때마다 이렇게 탁 가르침을 주잖아. 이런 것이 한번 해봐라. 너는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린 누구겠어요? 아이씨.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풀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주인공이 뭔가 우리처럼 잘 안 될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뭐든지 했는데 뭔가 안 되기도 하고 이래야지 우리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조력자 캐릭터가 나타나서 이 친구가 못 보고 있는 것, 이 친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 딱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작품에 이 캐릭터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썼던 그 시놉시스를 시나리오를 보강해 나가는 작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1막과 2막과 3막의 이 구조를 지키시면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의 캐릭터를 첨가를 해서 다듬어 보세요.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뭐 내가 지원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 다 만나는 캐릭터들이에요. 나예요, 주인공은. 쉽게 얘기해서. 적대자, 내가 극복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모와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지금 적대적인 상대 캐릭터는 부모인 거예요. 그 지원자는 내 뜻과 내 어떤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겠죠. 또는 뭐, 야, 헛된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 친구는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당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놀고 있네.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다 만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조력자 한 분이 아니에요. 일반 장편 영화에서도 멘토는 이 캐릭터는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는요 특징이 변신을 많이 해요. 좀 이해가 많이 안 된다면 다음에 다시 또 하시면 되겠지만 이 캐릭터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누나 정신 차려. 누나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면 동생이 멘토인 거예요. 나보다 어리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멘토가 꼭 간달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의 핵심은 할아버지가 지판에 나타나서 인생은 해야지만 멘토가 아니라 내 동생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교육자, 사역자가 멘토가 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뻔한 기독교 영화에서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좀 매너리즘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좀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지. 내 동생이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친구가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 프린터 유인물을 잘 보세요. 제가 딱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쫙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퀀스 부분은 이 이론은 정말 보셔야 돼요. 유인물을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다 배웠다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꼼꼼히 이 책 읽어봐야 돼요. 이 작가 지망생이 알아야 될 규칙들이라는 유인물인데, 이 유인물에서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잘 읽으세요. 이 프린트 지금 보시는데 적대자가 꼭 한 명이 있는 건가요?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하랑이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랑이는 보니까 여러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영화에 대한 공부를 나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시놉시스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단순한 구조보다 복잡한 구조를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 하랑이가. 그래서 좋고 내가 그 나이 때 그러지 못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화에서는 적대자를 한 명으로 두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짧은 15분의 영화 속에 적대자가 여러 명이 등장하면 이 일반 적대자랑 싸워가지고 잡아뜨려야 되고, 2번 적대자도 잡아뜨려야 되고, 3번 잡아뜨려야 되고, 15분이 너무 시간이 짧아. 120분짜리 영화라면 좋아. 적대자가 약간 적은 적대자가 있고, 중간 적대자가 있고, 왕 적대자가 있어.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거야. 괜찮아. 그렇지만 짧은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간결해야 돼. 그래서 갈등도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여야 되고, 적대 인물도 하나여야 되고, 멘토도 하나인 것이 좋겠지. 그래야 15분 동안에 하랑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관객들한테 선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은 이제 내가 작품을 만들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설명해 주려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시나리오 책이 집에 한 5권 있거든요. 계속 읽었어요. 저는 영화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지 정확히 감이 안 와서 시나리오 책을 내가 땡기는 걸 5권을 사가지고 다 읽었어요. 적어도 2번 이상씩 다 읽었어요, 그 책들을.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렸던 시나리오 구조가 뭔지 공부를 해봤고, 어떻게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지, 캐릭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캐릭터 부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씬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왜냐하면 시나리오 책들이 파트가 조금 강조되어진 것들이, 어떤 책은 구조가 강하고 어떤 책 캐릭터 강하기 때문에 한 권으로 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책들을 이제 다 섭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안 보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어가는 순서대로 적은 거거든요. 시나리오를 완성의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흐름대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저는 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이거였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중영화, 그리고 기독교인뿐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불신자들도 충분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 그게 제가 영화를 만들어는 목표였어요. 그 주제는 뭐였냐면, 저도 역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들어간 영화를 했죠. 그래서 저의 모든 고난과 제가 받은, 가정에서 받은 모든 상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 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을 통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이거였고요. 이제 하이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전문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할리우드에서 또는 충무로에서 영화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간결하게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 용어인데, 한 줄로 제 영화 줄거리를 요약해 보니까,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 그녀를 치유하는 이야기. 첫 딱 한 줄짜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 하나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다른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었어요.
이 한 줄의 이야기를 딱 구상하고 난 다음에 인물을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공 1번 현철, 과거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목사였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를 다녀온,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제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픽션을 가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적대 인물이죠. 상대 인물 선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교회 대학부 시절에 제가 직접 만나서 다락방을 했었던 그 자매님이었어요. 그분을 이제 소재로 했는데, 귀신 들려 있는 소녀이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부탁해서 사다 준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거기에 대한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상대 인물 설정을 했고, 이제 멘토 역할에는 홍 목사님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현철을 이끌어주는 멘토이고,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좌절해 있을 때 그에게 이제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그런 메신저로서 이제 멘토라는 인물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예요, 친구. 여기서 민정은 과거의 연인이었고, 이 친구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유산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고, 현철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속으로 응원하며 기도하는 인물인 거예요. 긍정적인 친구죠. 친구는 적대적인 친구도 있고 긍정적인 친구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친구로 설정을 했고, 이제 기웅이는 역시 이제 지원자, 친구 캐릭터죠. 친구는 뭐 한 명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친구는 정말 그게 재미를 위해서 4번 민정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주인공이랑 로맨스를 섞어보려고 제가 만들었었던 거고, 5번 기훈 캐릭터는 이 현철이라는 주인공이 좀 우울하거든요. 제 영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촉새처럼 여기서 말해주고 떠들어대고 재밌게 해주려는 캐릭터가 필요해서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현철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 이제 친구가 되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현철을 형님 하면서 이제 롤모델을 삼고 모시는 그런 돈키호테 속의 산초와 같은 인물을 설정했고, 김영사 적대 인물이에요. 예. 여기서도 그러니까 좀 구조가 복잡하다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하랑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선영이란 인물이 상대 인물이고 6번의 김영사는 적대 인물 쪽이 맞아요. 적대 인물로서 현철을 계속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목사였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고 뭔가 앞뒤가 좀 이상하다, 너는 구리다, 넌 나쁜 놈이다, 너는 이상한 놈이다, 이제 계속 현철을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제 그런 갈등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놉시스가 좀 구상이 되더라고요. 이 인물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배치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시놉시스를 쓰자.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하이 컨셉으로 한 줄짜리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놉시스 작성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놉시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시나리오 공부로 들어갔어요. 좀 시나리오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더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5번 보시면 나오겠죠. 시나리오 구조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1막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친구들은 누구고 적대적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런 주요 소개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막에서 귀신 들린 선영이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현철이가 좀 많이 밀리고 노력해보는데 잘 안되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을 또 2막에서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3막에서는 현철 목사님이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듯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 부분을 그렇게 구상했어요. 1막, 2막, 3막을 구상하게 해서 이제 이야기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에 흥미를 첨가하는 것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현철이를 막 공격하고 그런 어떤 약간 공포영화스러운 느낌도 조금 가미시켰고 꼭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철이 영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면 너무 쉬우니까 무술 영화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부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물부터 길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수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스승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더 한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더 추가했고 그 기웅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촉새같고 말을 많이 하고 항상 이렇게 재미를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 테마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제 개인적인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영화는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봤던 엑소시스트 또는 뭐 식스센스도 그런 범주에 속할 수 있고 그런 영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복음적인 해답은 아니지 않는가.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고는 있는데 그리고 교회라든지 목사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 캐릭터도 등장하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과 불신자들의 스타일로 귀신 아니에요. 그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다. 저런 대중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복음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귀신 영화에서는 결국에는 그 악마가 주인공한테 씌어요. 엑소시스트도 그렇잖아요. 악마가 이렇게 소녀에게서는 빠져나왔는데 그 치유하는 신부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마 들린 신부가 창문으로 뛰어내서 자살해서 영화가 끝나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영화 제작자들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계속 그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결말을 내야 될까요? 어떤 결말이 정말 복음에 유익할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얻은 응답이었어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친구에게 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진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화 이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문제의 아들이 있고요. 답답해하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크리스찬인데 맨날 망나니짓하고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역시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봤냐면은 자기 책상 앞에서 이렇게 스탠드를 켜놓고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조금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좀 가식적으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이 진심일 텐데,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것일 텐데.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꾸준히 나 혼자 정시기도 해왔던 어떤 순간이 딱 들켰을 때, 그런 신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귀신 들린 소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 받은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많이 진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결말을 구상했고, 그래서 이제 시놉시스는 A4지 한 장짜리였잖아요. A4지 한 장짜리로 시놉시스 썼는데 트리트먼트 단계로 넘어오면서 6번 트리트먼트 단계로 넘어오면서 저는 3장에서 4장짜리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을 보면은 기본 줄거리에 에피소드가 조금 더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묘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4지 한 장짜리가 A4지 3장이 된 거예요. 테이프 갈고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쉬었다 싶어요. 네. 서른 것 같은데. 저 하나만 질문해. 앞으로 가면 돼. 나갔다 올까요? 어? 지금? 아니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녹화해. 일단 이제 마무리. 지원자랑 졸업자랑 이게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조금 그래 맞아.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는데, 주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친구는 그게 재미, 그리고 어떤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혼자 나 이제 문제 해결하러 가지가 되면 이상하단 말이야. 너무 부자연스럽고 작가가 짜놓은 플랜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사탄 음악을 하는 콘서트를 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스스로 갈 수 없잖아. 친구를 써먹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하나가 데스메탈에 빠져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친구의 부탁을 쉽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데스메탈 들으러 갈래? 나 그런 거 안 땡기는데. 야 진짜 이 10년에 한 번은 가수야. 꼭 가야 돼. 내가 표 다 사놨어 네 것까지. 그래?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막 콘서트 가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재미와 주인공을 어디론가 끌고 가거나 어떤 사건으로 개입시키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가 주된 개념이라면, 멘토는 그런 기능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부분적인 거고, 멘토는 그런 데 쓰이지 않고 주로 주인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갈등에 깊이 빠졌을 때, 스스로 해결 못할 갈등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로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